저희가 지금 무슨 자산 보고 있죠? 재고자산 보고 있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인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두 번째 장 가운데쯤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 이익. 이렇게 공식이 몇 가지 있으세요? 네 가지. 요거 나중에 외울 겁니다. 쪽지 시험은 볼 건데 바로 보진 않을 거예요. 추후에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순매출액. 순매출액의 뜻이 뭘까요? 순의 뜻이 뭐예요? 순수하다. 네, 그래서 순수한 매출액이다. 그래서 순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우리 그 총매출액의 뜻이 뭐냐면 여기 몇 년 동안 파신 거예요? 1년 동안 판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팔겠죠. 왜냐면 회사의 목표는 물건 파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매출 환입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매출 환입. 환입의 뜻이 뭐냐면은요, 반품이에요. 우리 반품한 건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왜 빼야 돼요? 반품했으니까 이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누리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애누리. 애누리의 뜻은 뭐냐면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냐면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가구를 샀어요. 그래서 가구에서 운반을 하다가 살짝 긁혔어. 일명 기스라고 표현을 하죠. 기스가 났어.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반품을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 사장님이 이럴 수 있죠. 저기 여기 살짝 기스 났는데 2만원 깎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근데 봤더니 티도 별로 안 나. 안 보이는데요. 2만원 깎아준대. 그러면 예 그러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깎는 게 애누리. 물건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깎아주는 거예요. 애누리도 깎아주고 할인도 깎아주는 건데 그 깎아주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하고 할인은 돈을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돈을 받으려면 2달을 기다려야 돼요.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2달. 근데 한 달 후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2달 후에 돈 주기로 한 거 다음 달에 주면 10만원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왜냐면 원래는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일찍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건 빨리빨리 돈을 만들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가면 할인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왜 해요? 거기도 빨리빨리 뭐가 필요하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옛날 거 빨리 팔고 돈을 벌려고 할인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할인 행사 가면은 새 거는 거의 할인 행사 안 합니다. 예, 예전 거를 조금 더 어떻게 판다? 싸게 판다. 그래도 저도 백화점 거의 안 가요. 왜냐면 일단 너무 비싸. 그리고 예전에 백화점 놀러 갔다가 그 바깥에서 파는 와이셔츠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 거기 뭐냐 금액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씩 다 까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산 게 2만 원인가 그랬는데 하나 깠더니 4만 원. 또 깠더니 8만 원. 또 깠더니 최종 15만 원짜리더라고요. 네, 근데 1년 전 제품이에요. 1년 전에 거. 이제 우리가 매장에서 앞으로 뺄 때 얼마 세일. 그 다음에 또 딴 쪽으로 뺄 때 얼마 세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오래된 것들은 빨리빨리 돈으로 만드는 게 어때요? 거기에서도 좋죠. 그래서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아까 부대비용 합친다 그랬죠?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요거는 총 매입액이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1년.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운반비. 환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반품.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만 사고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원가의 뜻이 원래 가격입니다. 왜 원가를 알아야 되냐면 원가에 따라서 나한테 남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예,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싸.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에 팔았어. 똑같이. 근데 원가가 만 원이야. 그럼 9만 원 남는 거죠. 근데 원가가 5만 원이야. 그럼 얼마 남아요? 5만 원. 예, 그래서 이게 원가가 얼마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겟정대치.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기초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네, 1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순매입액은 1년 동안 산 거예요. 기말은요? 12월 31일. 타겟정대체는 다음 주에 실기할 때 배우는데 요거는 다른 곳에 사용한 거를 타겟정대체라고 해요. 원래 목적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직원들한테 준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 회계에선 타겟정 대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실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만 알면 안 되죠. 얼마 남는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우리 원가에다가 이익 붙여서 팔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얼마에 판매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원가 계산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이거 팔면 얼마가 남겠네. 그러면 많이 팔면은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 안 팔리면은 직원을 뭐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공식은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4개가 한 세트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이거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매출총이. 그러면 순매출액 알아야 되죠. 맞죠? 매출원가 알아야 되는데 매출원가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매입액. 그래서 4개를 알아야 2점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공식 외워서 2점이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밑에 보시면 매입 운임이라고 있어요. 무슨 운임이요? 네, 매입 운임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선적지하고 도착지 있습니다. 네,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싣는 거예요. 물건 싣는 거를 일반적으로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인도 기준의 뜻은 뭐냐면 선적하면 선적 시에 매입자 게 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매입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실어주는 데까지만 책임을 지는 걸 무슨 지 인도 기준이라 그래요? 선적지.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해야 매입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다들 물건 구입해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땐 선적지예요? 도착지예요? 도착지예요. 왜냐면 대부분 물건이 출발했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물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게 돼요? 물건이 도착해서 깐 다음에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물건을 봤더니 아니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반품. 그러면 내 거가 아니죠. 그래서 도착해서 내 거가 된다 그래서 도착지 뭐야? 인도기준. 우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이거예요. 무슨 지요? 도착지. 그래서 도착해서 괜찮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참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웬만하면 마음의 상처를 몇 번 받아서 예전에 이제 마트나 아니면 이렇게 쇼핑한 다음에
물건 사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들어가요. 예. 그럼 무조건 인터넷의 가격이 훨씬 더 뭐예요? 저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유통 구조가 틀리잖아요. 예. 마트나 이런 데들은 상점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가격 안에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기 뭐냐 인터넷에서 파시는 분들은 임대료나 이런 게 어쨌든 그 뭐냐 상점보다는 어때요? 저렴하죠. 예. 아예 자기네 집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따로 임대료 이런 건 안 나가니까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꼬맹이 거 6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고 인터넷 들어갔다가 뒷목 잡았죠. 3만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뭐가 안 통하냐면 잡았잖아요. 사야 돼요. 내일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준대. 됐대요. 택배 아저씨 싫대요. 또 어떻게 해요? 사줘야지. 그것만 된다 그러면은 뺏어 갖고 갖다 놓고 살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마트에서 들어 눕진 않으셨어요. 들어 누우면은 그냥 두고 갈라 그랬는데 다행히도 눕지는 않고 와서 안겨서 울더라고요. 그럼 또 눈물 보면 또 아빠들은 또 약해지잖아요. 그럼 또 속으로 아유 그려 내가 죄지 네가 죄냐 그러면서 또 사주고 그러면 또 갑자기 아빠는 꼴찌였다가 한 6등으로 올라가요. 좋은 사람. 6등 이론은 힘들어요. 이미 거기는 되게 치열한 동네라 6등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아빠는 6등이야 그러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다. 6등도. 그래서 요거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말장난으로 나와요. 이 말이 그 말 갖고 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게 선적지냐 아니면 도착지냐 거기에 따라서 고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요. 저기 122페이지.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이분법이라고 있어요. 몇 분법이요? 네, 이분법은 뜻이 뭐죠? 몇 개로 나누겠다? 2개로. 네, 그래서 살 때는 상품이라 그랬고 팔 때는 뭐라 그랬죠? 상품 매출. 이렇게 2개로 나눈다. 그래서 몇 분법이요? 이분법. 근데 왜 이분법 쓴다고요? 프로그램이 이분법이에요. 다른 걸로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교재는 126페이지. 네, 설명 사이사이에 드리긴 하는데요.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암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수업 다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반 이상만 이해하고 가시면 성공이에요. 전 다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다시 1학년부터 다니시고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한 8-90%는 이해할 거예요. 저도 요 교재에 있는 건 다 이해하는데 회계 자체가 되게 광범위해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은행회계 따로 있고 회계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하는 회계 따로 있고 대기업 가면 또 대기업에 맞추는 회계가 또 따로 있고 되게 광범위한 동네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량 결정 방법 거기 교재에는 2가지만 써 있어요. 계속기록법하고 뭐요? 실지재고 조사법. 근데 저희는 무슨 법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혼합법. 왜냐면 혼합법이 한 3년 전에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혼합법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 뭐 한다? 계속 적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창고. 그래서 창고에 가서 세봤더니 몇 개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실지재고조사법. 근데 실무 가시면 무슨 법 쓴다고요? 혼합법. 왜냐하면 혼합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장부에 10개 있대. 그럼 창고 가도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0개. 요게 혼합법입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맞아야 일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조회사 다닐 때 그거는 잘 배웠었는데 저기 포장하는 거. 제가 뭐 힘을 쓰거나 그런 걸 못하니까 맨날 포장만 시켰거든요. 박스 접는 거 이런 거. 박스 막 하루에 막 몇백 개씩 접고 박스 날르고 이런 것만 주로 했죠. 그리고 큰 물건은 사람이 돕니다. 작은 거는 물건을 돌리면서 포장하거든요. 근데 막 한 4, 50kg 나가는 거 있어요. 못 드는 거. 그런 거는 사람이 돌아요. 왜냐면 이걸 못 돌리잖아요. 얘를.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갖고 3명이서 한 명이 한 30초 돌고 그 다음 사람한테 바꿔요. 그럼 또 정신 차리고 3명이서 들고 도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단순 노동이 그건 좋습니다. 시간은 잘 가요. 확실히. 사무실의 단점은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공장의 단점은 뭐예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아프긴 아픈 겁니다.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저는 몸이 아프면 못 버티는 스타일이라 머리가 아픈 걸 선택한 거고, 제 동생은 몸이 아픈 게 나은 놈이라 사무실을 버리고 공장으로 간 놈이고. 그래서 맨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꿈 중에 하나가 아들 둘을 반씩 잘라갖고 합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집안에서 컴퓨터하고 그냥 TV 보고 이런 스타일이고, 동생 놈은 집안으로 잘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성격부터 하는 것까지 완전 정반대니까 반반 자르면 괜찮은 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불가능한 얘기인지라 끝났죠. 그래도 요거는 종류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쉽게 나오면 종류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량하고 단가하고 두 가지를 섞어놔요. 그래서 거기 그럼 그 중에서 틀린 거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종류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요. 감모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수량 부족인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건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을 해도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고, 비정상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거. 뭐 지진이 난다거나,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누가 일부러 가져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다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원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재고자산 가격의 결정. 일단 거기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아까 미착상품은 잠깐 봤었습니다. 선적지하고 뭐요? 도착지.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요? 선적했을 때 판매된 거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요? 도착했을 때. 근데 저희가 볼 거는 그 밑에 있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상품권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일단 적성품,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적성품하고 위탁상품을 이해하시려면 요 글자를 아셔야 돼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회계 공부할 때 숫자 나오면 무조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못 받은 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숫자 나오면은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면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물건 팔아달라고. 그래서 물건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저기 핸드폰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에서 SK, LG, KT 대신 뭐 해주죠? 핸드폰 팔아주죠.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탁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팔면 그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위탁자는 자기가 판매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네가 팔아줘. 그 대신 팔아주면 뭐 줄게? 네, 수수료 줄게.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시용상품.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 시용상품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용자가 쓸 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는 걸 시식, 마시는 건 시음, 시용은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홈쇼핑 보면은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십시오. 아니면 본품 뜯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귤이야 그러면 귤 한 개만 드십시오. 2개 이상 드시면 반품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시송품 시용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시송품 시용상품으로 파는지 아세요? 한국인의 대다수는요, 다는 아니에요. 대다수는 물건을 뜯으면 귀찮아서 반품을 안 해요. 네. 그런 걸 다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출 중에 여성 전용 대출 있죠? 남성 전용 대출은 없어요. 왜요? 왜요? 여자가 많이 빌려서?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갚을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확률이 80%면 남자는 한 60에서 70 정도? 네, 그래서 여자가 더 돈을 잘 갚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래서 여성 전용 대출이 있대요. 그것처럼 이제 시용상품으로 물건을 파는 이유는 물건을 팔았을 때에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반품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분들은 마음에 완전히 안 들지 않고 조금 괜찮으면 그냥 참고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미국의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6개월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받아요. 6개월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게요 그러면 반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출액이 30% 늘었대요. 반품률은 10% 늘었대요. 그럼 몇 프로 남는 거예요? 20%. 우리나라에서 하면 100% 망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TV 프로에서 쇼 호스트 분들 있죠. 그분들이 TV에 나와서 웃자고 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겨울 되면 연말 모임 하죠. 그럼 연말 모임 때쯤이면은 여성분들 뭐 모피 그런 것들 팔잖아요. 많이 팔아요. 맞죠? 네. 그럼 그거를 입고 모임에 갔다 온 다음에 반품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피 코트나 그런데 뭐가 묻어 있어요? 화장품이 묻어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네. 왜냐면 착용하면은 반품이 원래 안 된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쇼핑몰에서는 여기 화장품 묻으셨는데 이거 원래 반품 안 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안 입었다고. 나 입은 적 없다고. 그래갖고 반품 안 되잖아요. 수강생 중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수박 있죠? 수박. 여름이잖아요. 네. 대부분 반품하면 한 조각이나 두 조각 정도 먹고 반품하죠. 맞죠? 조금 먹어보고 별로면 반품할 수 있잖아요. 3분의 2 드시고 반품했어요. 3분의 2를 먹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마인드 차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물어봤죠. 3분의 2 먹고 반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괜찮은 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과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있어야 된대요. 근데 먹다 보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냐 사이드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자기는 끝쪽을 먹었는데 이쪽이 별로야. 그러면 가서 반품한다 그러더라고요. 돼요. 네. 3분의 2 먹어도 돼요. 여기는 어디니까요? 대한민국이니까. 미국이면 안 돼요. 참고로. 미국에서 찐따짓 하면은 경찰관한테 끌려갑니다. 우리나라랑 틀려요. 우리나라는 가서 막 하면은 손님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막 하잖아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저기에다 전화한대요. 911에다 얘 끌고 가라고. 네, 틀려요.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도 그분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품을 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약간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써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 구매 의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반품 받아줄게요. 근데 일주일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죠?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품 뜯으면 반품 안 받고, 예, 견본 보내주잖아요. 견본품만 뜯어서 일단 써보시라고. 근데 내가 본품을 뭐 했어요? 뜯었어. 그럼 내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상품권. 우리 상품권 대부분 한 번 이상씩 써봤죠. 뭐 문화상품권도 있을 거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써본 게 뭐 마트 상품권 같은 거. 네.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요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 주고 상품권을 삽니다. 맞죠? 그러면 상품권을 산 거예요? 상품을 산 거예요? 상품권을 산 거죠. 상품권의 뜻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마트 상품권이에요. 그럼 마트에 가서 물건하고 뭐 하죠? 교환하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상품권을 판 거지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깜빡하고 이 상품권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매출이 발생 안 하겠죠. 네,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적성품은 부탁해서 파는 거, 시성품, 시용품은 써보고 사는 거, 상품권은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물건하고 뭐예요? 교환하죠. 그때 이제 매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 때 다 지정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장난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매출액이 적을 때 팔았다라고 하고 매출액이 많을 때에는 안 팔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선. 왜냐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모두 많이 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 뭐 배당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나가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서울에서 일할 때 우리 소득세 내잖아요. 무슨 세네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돌려받거나 납부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돌려받냐 납부하냐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들보다 많이 벌었다 라고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많이 벌었어도 돌려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네. 왜냐면 세금 많이 내서 좋을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면 국적 바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 그래도 프랑스에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기 씨급 되는 배우가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국적만 한 4번인가 5번 바꿨어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지금 러시아 쪽 국적 갖고 있다고 작년에 또 조그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3% 내는 나라래요. 세금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내려갈 수는 없어요. 복지국가로 가려면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욕할 건 없어요. 그러면 욕할 거면은 복지를 안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다 욕심이 많아서 복지는 받고 싶고 뭐 내기는 싫어요. 세금 내긴 싫고.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욕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씁쓸한데 뭐 방법 없죠. 뭐 일단 내가 살아야 남이 있는 거니까. 남이 잘 산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그 다음이 있다 보니까 좀 욕심을 부리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죠. 128페이지는 단가 관련된 거예요. 뭐요? 단가. 가장 좋은 게 개별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요? 개별법. 그래서 보시면은요. 개별법은 몇 개씩 하는 거라고요? 하나씩.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좋은 걸 좋다라는 건 아는데 대부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불편하니까. 집 청소도 똑같잖아요. 대청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면 집이 깨끗해진다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잘 안 하죠. 왜요? 하고 나면 힘드니까.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또 있으면 뭐 될 거니까? 원상회복 될 거니까. 네. 그래서 개별법도 가장 좋은데 많이 못 쓰는 이유는 일단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슨 법이라고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하자? 팔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선입선출법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옛날 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거 먼저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거의 안 쓰는 방법이 무슨 법이에요? 후입선출법. 왜냐면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회사 망해요. 다. 어디든. 삼성이 아니라 삼성 할아버지더라도 못 버텨요. 왜냐면 옛날 게 훨씬 더 가격이 뭐하니까요? 싸니까. 그런 걸 많이 팔아야 일단 돈이 많이 남겠죠. 물가가 뭐하니까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실제. 물가 상승하면은 예전에 들은 저게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냐면은 저거. 라디오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가 상승 관련돼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오르는 게 3가지 있다 그랬는데 전 지금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 성적. 네,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잘. 네, 진짜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은. 또 하나는 남편 월급. 월급도 잘 안 오르잖아요, 솔직히. 네, 오르긴 오르겠지만 네, 우리가 체감상 와 많이 올랐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올랐나 보구나 이 정도니까.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2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요거라 그랬죠. 무슨 법이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실지재고 조사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문제 풀면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큰 틀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12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박스 있어요. 뭐 있으세요? 박스 표 있죠? 거기 4개를 예전에 외웠었는데 지금은 요걸로 대체할 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크다고요? 후입선출법. 나머지는 선입 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 보시면은 매출 원가만 부등호가 후입선출법이 커요. 나머지는 부등호가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예전엔 부등호로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 한 줄로 대체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표 보시면은 계속기록법에 이동평균법 써있고 실질재고조사법에 무슨 법 써있죠? 총평균법 써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답은 실질재고조사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총평균법. 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저가법에다가만 밑줄 좀 쳐주세요. 130페이지. 우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있었죠. 평가손실은 무슨 법 쓴다고요? 저가법.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가법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쭉 넘어오셔서 138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38페이지. 무슨 자산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비유동자산. 그래서 비유동자산에는 4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총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그래서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자산인데요.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되는데 회사 가시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투자자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건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투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윳돈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투기가 맞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면 땡큐지만 잘못됐으면은 대교로 뛰쳐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오던데요. 여기 인천대교에서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라고. 왜냐면 인천대교는 양옆에가 안 막혀 있거든요. 근데 늘어날 거예요. 집값 떨어지거나 주식값 떨어지거나 비트코인 값 떨어지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먹고 사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기준이 옛날보다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래서 차는 몇 cc에, 집은 몇 평에, 평소에 뭐 먹고 다니고,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게
과거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는 게 그런 건데요. 뭐 TV에서도 드라마 봐보세요. 드라마 보면 멋진 집에, 멋진 차에, 멋진 남자에, 멋진 여자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편견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눈이 뭐 할 거다? 높을 거다. 이런 생각들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근데 진짜 높으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보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 뭐하니까요?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 투자냐 투기냐는 확실히 갈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투기를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게 제일 문제. 그래서 투자 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야? 투자 목적. 그래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건 두 개예요. 거기 투자 자산의 종류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왜냐면 가능의 뜻이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1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건데 땅 하고 건물.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게 영업용이면 토지나 건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비영업용이나 아니면 투자용이 되면 투자 목적이 되면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봐야 돼요. 회계는 어디 쓸 거냐, 왜 쓸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 환경이냐 그러면 투자 부동산. 회사에서 땅 사서 우리 회사에 건물 지어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무조건 땅하고 건물 샀다 그래서 그거 갖고 투자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내가 쓰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쭉 넘어가서 142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유형자산하고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유형과 무형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딱 하나 차이예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둘 다 1년 넘으셔야 돼요. 몇 년 넘으셔야 돼요? 1년. 1년 넘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의 사용이라는 뜻이 뭐냐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업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요거예요. 뭐냐면 유형은 형태가 있다. 무형은 형태가 없다.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유자가 있을 유자고 무자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효익의 뜻이 뭐냐면 효과 플러스 이익을 줄여서 효익이라 그래요. 앞뒤 잘라서. 그래서 효익이라는 게 효과 또는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효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무슨 창출을 해야 돼요? 이익 창출.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계가 있다. 그러면 이 기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하면 되죠? 팔면 되죠. 그러면 효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 승용차 있잖아요. 차 필요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 회사가 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효익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효익이고 효과나 뭐요? 이익 창출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 거기 교재 조금만 보고 쉴게요. 거기 142페이지 보시면 1번의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뭐요?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태.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1년 넘게 써야 되는 게 무슨 자산이 되는 거세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1번 가운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언제요? 미래.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바로바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취득 원가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성이요? 신뢰성.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컴퓨터를 샀는데 10만원짜리 샀는데 말도 안 되게 이거 가지고 1억이래. 그러면 이건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금액 갖고 하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타당한 금액으로 제시를 해라.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이야. 믿을 수 있죠.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만원이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있는데요. 1번만 보고 쉴게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매입 시에 뭐야?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할 거다? 원가 처리, 자산 처리.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